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현규쌤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가 24번 프린트를 통해서 고려 초기의 체제 정비 과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전 시간에 이 고려 500년 역사에 대한 전체적인 아웃라인 개관을 한번 해봤어요. 자,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 간단하게 정리해볼까요? 고려의 시대 구분. 고려는 뭘 가지고 시대를 구분한다? 역사 주도 세력인 지배층에 따라 시대를 구분을 한다. 그래서 일단 지배층이 완전히 바뀌었던 무신정변을 기준으로 그 이전을 전기, 그 이후를 후기라고 일단 이야기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그 다음에 이 고려 전기에서도 진골규족이 지배하던 신라를 무너뜨리고 호족과 육두품이 고려를 이끌어가던 시대를 우리가 고려 초기라고 한다. 그리고 이때만 해도 고구려 개성의식, 자주적, 개혁적, 진취적인 성향이 되게 강했다. 그래서 외적의 침입에도 잘 맞서 싸웠다. 이 시기에 우리가 태조, 광종, 성종에 대해서 이런 왕들을 중심으로 고려 초기의 체제 정비를 살펴볼 것이다. 이게 오늘 배울 내용이에요. 그 이후에 이호족과 육두품들이 분열되죠. 힘이 강한 애들은 중앙에 가서 특권을 독점하고 있는 문벌귀족이 됩니다. 이 문벌귀족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정치적으로 음서, 경제적으로 공음전, 사회적인 통혼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굉장히 보수적이고 사제적이고 신라 개성의식을 갖고 있던 문벌귀족이 이끌어가는 시대가 나오죠. 이게 고려 전기 안에서도 중기예요. 그리고 무신정변 이후에 고려 후기, 무신집권기 시대로 넘어가게 되고 원나라의 지배를 받던 원간섭기, 권문세력이 지배하던 원간섭기, 그리고 신진사대부가 주인공이 되는 말기, 이렇게 우리가 시대를 나눈다라고 했고, 오늘은 이 전기 안에서도 방금 말했듯이 호족과 육두품이 지배하던 고려 초기 태조, 광종, 성종을 중심으로 고려가 어떻게 체제를 정비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태조, 광종, 성종 이 세 명의 왕들의 업적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구분을 해야 돼요. 애초에 이 고려란 나라 자체가 왕을 딱 4명만 공부하면 돼요. 이 초기에 태조, 광종, 성종, 그리고 원간섭기의 공민왕만 잘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 이 고려 전기에서도 초기 호족과 육두품이 주인공이던 시대 태조, 광종, 성종은 어떻게 고려란 나라의 체계를 정비했는가, 고려 초기의 체제, 정비에 관해서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태조 왕건입니다. 태조 왕건, 최부종 씨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태조 왕건인데요. 자, 태조 왕건이 여러분 고려를 건국할 때의 상황을 여러분이 우선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 태조 왕건이 역사는 암기가 아니라겠죠. 이해할 수 있는 과목이라 그랬어요. 태조 왕건이 나라를 만들 때 그런 시대적인 상황만 여러분이 잘 생각을 해보셔도 태조 왕건이 어떠한 정책을 시행할지가 눈에 보일 겁니다. 자, 왕건이 나라를 만들 때 시대가 어땠어요? 어마어마한 분열기였어요. 신라, 하대, 진골귀족들 간의 왕위쟁 탈전, 대하극산과 혼란의 시대였습니다. 이제 이 신라하대가 얼마나 혼란기였냐. 신라하대가 이제 선덕왕부터 경순왕까지 인데 이 시기가 150년이라고 했죠. 이 150년간 20명의 왕이 바뀔 정도의 극심한 분열과 혼란기였어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런 후삼국의 분열기에서 왕건이 고려를 만든 거야. 자, 그럼 왕건은 무엇을 해야 될까? 크게 왕건에게 주어진 과제는 3가지 과제입니다. 우선 첫 번째, 신라 하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중앙의 진골귀족들이 왕위쟁 탈전하고 왕위계 승분쟁 벌이니까 지방에 대한 통제가 전혀 안 되고, 이 지방 세력가들은 백성들을 쥐어짜고, 백성들은 지방에서도 뜯겨 중앙에서도 뜯겨 2중 3중으로 뜯기면서 도저히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지니까 진성여왕 때는 백성들이 집단으로 도적들을 돌변해서 반란 일으키죠. 원종, 애노이난, 적고적의 난, 난리가 났단 말이야. 이런 백성들의 삶 어떻게 하죠? 네, 우선 여러분 이 백성들의 삶부터 안정을 시켜줘야 돼. 백성들을 먹고 살게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왜 백성들을 먹고 살게 해줘야 되죠? 내가 착해서? 그런 도덕적인 게 아니야. 백성들의 삶이 안정되어야 백성들이 어디로 도망다니지 않고 도적대로 돌변하지 않고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고, 그렇게 민생이 안정되고 백성들이 생업에 종사해야 국가가 백성들로부터 세금을 걷어서 국가가 안정될 수 있잖아요. 그죠? 세금을 거둘 수 있잖아. 그런데 민생 안정. 또 두 번째는요, 여러분 호족들을 통합해야 돼요. 왜? 봐봐. 지금 150년간의 이런 분열기와 혼란기, 지방에 대한 통제가 전혀 안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방 세력들이 성장한다고 했죠. 얘들이 바로 누구예요? 호족이에요. 스스로를 성주와 장군이라 부르고 그 지방의 실질적인 지배자로 있던 게 호족이잖아. 그죠? 이게 얘들이 1, 2년간 지방을 지배한 게 아니야. 무려 150년을 지방을 지배하고 지방에서 스스로 세금도 걷고 성도 만들고 사법권도 행사하고 군대를 기르면서 그 지방의 왕처럼 군림해온 게 150년이에요. 그죠? 그 150년 동안 지방에는 호족들이 왕처럼 군림했던 시대야. 당연히 이 호족들을 고려라고 하는 나라의 테두리 안으로 끌어모아야 됩니다. 이런 분열기를 끝내고 호족들을 어떻게든 통합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아래로는 민생을 안정시키고 위로는 호족을 통합하고요. 그들에게 무언가 새로운 시대로의 비전과 이상향을 제시해야겠죠. 내가 지금 만들고자 하는 새로운 나라인 고려는 너희가 이전에 살고 있던 신라라는 다르다. 라는 무언가 새로운 비전과 이념, 새로운 시대에 맞는 뉴 브랜드를 제시해야 돼요. 왕건이 뭘 제시했죠? 우리는 고구려의 후예다. 라고 하는 새로운 브랜드. 이 고구려 계승의식을 보여줘야 한단 말이야. 이게 왕건의 세 가지 과제입니다. 민생안정, 호족통합, 고구려 계승의식. 자, 그럼 왕건은 이걸 어떻게 했는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민생안정을 위해서요.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네, 세금을 깎아주는 거예요. 백성들이 왜 난을 일으켰죠? 중앙이랑 지방에서 이중으로 세금을 그냥 무장창 뜯어가니까 얘들이 도적대가 된 거잖아. 백성들을 안정시켜주기 위해서 왕건은 세금을 더 깎아줍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해요. 취민 유도. 세금을 거둘 때는, 그러니까 누구에게? 취민. 그러니까 국민 백성들에게 세금을 거둘 때는 유도. 뭐가 있어야 한다. 무엇이? 도리가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세금을 거둘 때는 법도에 따라서 정해진 만큼만 세금을 거두라 이거예요. 취민. 백성들에게 세금을 거둘 때는 유도. 법도가 있어야 한다. 백성들에게 세금을 거둘 때는 법도에 따라서 법이 정한 만큼만 세금을 거둬라 라는 거야. 그럼 법이 정하는 건 뭔데요? 10분의 1. 왕건은 백성들에게 걷는 세금을 10분의 1로 딱 줄여줍니다. 그전에는 거의 7, 80% 세금을 걷어갔어요. 백성들이 먹고 살 수 없게. 그러니까 왕건은 백성들의 삶을 안정시켜주기 위해서 세금을 10분의 1로 깎아주고 취민 유도. 법에 따라 세금을 거둬라 라고 하는 취민 유도의 원칙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장 먹고 살 길이 없는 백성들을 위해서 그 백성들을 구휼하기 위해서 흑창이라고 하는 창고를 만들어요. 이거는 빈민구제센터야. 당장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을 위기에 처한 백성들이 오면은 그 백성들에게 먹을 거를 나눠주는 빈민구제센터입니다. 이 흑창이 왕건이 만들 때만 해도 이름이 흑창이었어요. 검은 창고.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후대로 가게 되면서 이름이 뭐로 바뀌냐? 정의로운 창고, 의로운 창고라고 하는 의창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게 지금 선생님이 말한 이게 뭐랑 되게 비슷해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 그 전에 배웠죠? 고구려에서 고국천왕이 먹고 살 게 없는 백성들을 구제해주기 위해서 만든 빈민구제제도가 바로 진대법이었죠. 춘대춘합의 빈민구제. 봄에 곡식을 빌려주고 가을에 갚아라. 춘대춘합의 빈민구제. 이걸 이제 이어받은 게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고려의 흑창, 의창이에요. 왕건이 만들었을 때 흑창, 이게 이후에 의창으로 바뀌죠. 빈민구제 제도입니다. 이게 조선시대로 가게 되면은 환곡으로 또 계승이 되게 돼요. 자, 그리고 백성들의 마음을 이런 제도적인 것뿐만 아니라 어루만져주기 위해서 불교 행사를 되게 많이 적극적으로 열어줍니다. 그러니까 뭐는 비슷하냐면 연맹강국 때 그 제천 행사라 보시면 돼요. 그런 축제를 통해서 공동체의 단결과 결속을 강화하는 의미입니다. 이때 이제 왕건이 적극적으로 권장했던 불교 행사가 연등회와 팔관회예요. 그리고 연등회는 지금도 그 전통이 남아있어요. 우리가 이제 부처님 오신 날 같은 불교 행사 때 연등을 막 띄우고 연등에 불을 붙이잖아. 그게 여기서 나온 거야. 연등회랑 팔관회 때는 온 고려 백성들이 다 같이 나와서 먹고 마시고 즐겁게 놀았다 그래요. 이제 여담이지만 이때 남녀 간의 연인들의 데이트 코스가 어땠는지 알아요? 탑이었대요, 탑. 이 고려시대 그런 기록이 나와. 연등회 팔관회 때 밤새도록 이제 먹고 마시고 놀 때 젊은 청춘 남녀들이 둘이 이제 손을 잡고 탑을 빙글빙글 도는 게 그 당시 데이트 코스였다고 해요, 여러분들. 나중에 여러분도 대학 가셔서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생기면은 우리 고려의 전통을 계승해보자 이러고 탑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네, 결과는 책임 못 져요. 자, 아무튼 그렇고요. 이런 것들 통해서 민생을 안정을 시키게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중요한 게 호족통합입니다. 사실 이게 더 중요해요. 왜냐면 실질적으로 지금 지방은 호족들이 지배하고 있는 지방 분열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 지방의 호족들이 150년 동안이나 지방에서 지배자로 군림하면서 막대한 군사력을 지니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야. 어떻게든 이 호족들을 통합을 해야 되는데, 호족들을 통합하기 위한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밀당이에요. 마냥 잘해도, 여러분, 남녀관계도 밀당이 중요하다고 그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호족을 통합하기 위해서 왕건은 밀당을 굉장히 잘하게 됩니다. 이게 여러분 밀당이 중요하게 된 게 마냥 잘해줘서도 안 되고 마냥 찍어 눌러서도 안 돼요. 그래서 호족을 통합하기 위해서 밀당 전략, 잘해줄 때는 잘해주고 회유체, 또 견제할 때는 견제하고 밀고 당기기를 이제 하게 됩니다. 제가 좀 말이 좀 꼬였는데, 그러니까 호족 통합은 뭐예요? 결국에 회유와 견제를 번갈아 가면서 했다는 거야. 당근과 채찍, 밀고 당기기를 적절하게 섞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보시면은, 어떻게 보면 일단, 왕건이 호족들 통합하기 위해서 어떠한 회유 전략을 썼느냐라는 건데, 여러분은 누굴 가장 믿습니까? 지금 하시면서. 이 험난한 사회 하시면서 누굴 가장 믿어요? 그죠? 여러분의 가족을 가장 믿죠? 결국 마지막에 믿을 수 있는 건 나랑 피가 섞인 내 가족이야. 가장 가까운 관계는 가족 관계예요. 그래서 왕건도 호족들을 통합하기 위해서, 이 호족들 중에서도 진짜 힘이 강한, 그 지방의, 그 호족들이라고 해도 얘들아, 그 급이 다르잖아. 지방의 작은 호족들 말고, 진짜 어마어마한 규모의 군사력을 지니고 있던 지방의 대호족, 왕건과 맞먹을 만큼의 힘을 가지고 있던 이 지방의 대호족, 그들에 대해서 왕건은 싸우는 게 아니라 포섭을 선택합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가족이 되는 거예요. 가족이 되기 위해서 뭐 해야 되죠? 결혼을 해야 됩니다. 왕건은 이 지방의 주요 호족들의 딸들과 결혼을 통해서 한 가족이 되게 돼요. 그래서 왕건이 여러분 아내가 무려 몇 명이었냐? 놀라지 마세요. 부인이 29명이었어요. 자, 이걸 통해서도 여러분이 섬뜩함을 느껴야 돼. 봐봐. 내가 아까 왕건이 누구랑 결혼한다 그랬어? 지방에 있는 속된 말로 좀 짜바리 같은 급이 낮은 호족들이랑 결혼하는 게 아니야. 왕건과 맞먹을 만큼의 힘과 권력과 군사를 가지고 있는 호족들과 싸우는 게 아니라 결혼을 통해서 가족관계를 맺는다 그랬죠? 근데 봐봐, 부인이 29명이야. 이 말은 뭐예요? 당시 고려에 왕건이 야, 얘네 힘으로 하면 안 되겠다. 얘네는 어떻게든 내가 끌어안아야겠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왕건이 그 호족의 딸과 결혼을 선택할 정도로 왕건과 비슷한 힘을 가지고 있는 호족이 29명이나 있다는 얘기야. 그 정도로 호족들의 분열기가 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29명의 호족의 딸과 결혼을 해서 29명의 부인을 맞이했는데, 이 29명의 부인들 사이에서 나온 아들이 25명. 딸들이 9명이었어요. 이름은 다 기억했을까?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그 정도로 호족들의 권력이 막강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급이 높은 대호족들이랑은 결혼을 통해 이제 가족이 됐는데, 그럼 모두랑 그럴 수 없잖아. 좀 애매한 애들이 있어요. 결혼을 하기엔 좀 급이 낮아. 그렇다고 해서 얘네를 마냥 무시할 순 없어. 나름의 그 좀 중견급은 돼. 그런 애들이랑은 뭐 하냐? 사성정책. 사성이라는 게 뭐냐면 줄사, 무엇을, 성을. 그러니까 왕건의 성이 뭐예요? 왕씨잖아. 왕씨성을 그냥 주는 거야. 너에게 왕씨성을 내릴 테니 넌 이제부터 나랑 가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가 만약에 왕건에게 왕씨성을 받으면 이현규가 아니라 왕현규가 되는 거야. 왕건의 가족이 되는 거죠. 이런 결혼과 사성정책, 왕씨성 하사정책을 통해서 주요 호족들과 가족관계를 맺게 됩니다. 이게 여러분 보시면은 당장 왕건이 살아있을 때는 굉장한 효과를 발휘해요. 이 왕건의 29명의 장인들, 그 지방의 짱짱한 29명의 장인들이 자기 사위를 도와주기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해주고, 왕건은 이렇게 호족들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서 결국에는 후백제를 무너뜨릴 수 있고 삼국을 통일할 수 있었던 거야. 근데 문제가 있죠. 왕건이 살아있을 때는 하하호호하는 가족이지만 왕건이 죽고 난 이후에는 문제가 되는 거야. 아들이 25명이야. 이 25명의 아들의 외갓집은요, 다들 한가닥 하는 집안이란 말이야. 당연히 애들이 자기 집안의 손자를, 자기 집안의 자식을 왕건 다음의 왕으로 밀 거란 말이죠. 그래서 왕건이 죽은 이후에 이 29명의 부인 집안, 특히 아들을 낳은 25명의 호족 집안들이 치열한 왕위 쟁탈전을 벌이면서 왕건이 죽고 난 이후에 고려는 또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아무튼 우리가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거는 태조 왕건 때만 해도
중앙집권 국가는 절대 아니었다는 거야. 고려는 호족 연합정권이었어요. 그러니까 연맹왕국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중앙집권 국가가 아니라 지방의 군장들이 나름의 권력을 갖고 있고 왕은 뭔가 수직적인 지배자라기보다는 그 지방의 군장 세력의 대표에 불과했던 연맹왕국 있죠? 그거랑 똑같아요. 지금의 고려는 그 연맹왕국이랑 똑같아. 지방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호족, 왕건은 수직적인 왕이 아니라 그 호족들이 추대한 호족들의 대표에 불과했어요, 이때. 그러니까 왕건도 본인의 힘이 압도적이지 않으니까 그 유력한 호족들이랑 결혼을 통해서 어떻게든 얼기설기 이들을 하나로 모은 거야. 이때 고려 왕은 고려는 호족연합정권이고 왕건은 그 호족들의 대표 정도의 위치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결혼정책과 사성정책을 통해서 이런 호족들을 어떻게든 가족관계로 하나로 묶으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지방에 있는 호족들에게 관직과 토지도 내려줍니다. 그리고 특히 이 후백제를 무너뜨리고 삼국을 통일하는 과정에서 공을 세운 공신들, 이 공신들에게도 보상을 해주기 위해서 공신들에게 내려준 토지를 우리가 역분전이라 그래요. 역할에 따라서 토지를 분급했다. 공신들에게 분급했다. 그러니까 농공행성적인 성격인데, 참고로 여러분 제가 말했죠. 이런 토지를 준다라는 개념은 소유권을 주는 게 아니라 원래 그 땅의 주인들이 있잖아. 그 땅에서 나오는 세금만 거둘 수 있는 권리인 수주권을 준다는 건데, 이런 관직과 토지를 주는 것도 중요한 의미가 있어. 왜? 일단 고려의 왕인 왕건이 내려주는 토지랑 관직을 받는다는 건 뭐예요? 왕건을 왕으로 인정하고 이 왕건을 왕으로 인정하고 이 고려라는 나라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가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되게 참 그런 거죠. 그동안 지방에서 왕처럼 지냈잖아. 조정에 세금도 안 바치고 신라가 뭐냐? 내가 이 지방의 왕이다. 이러고 왕처럼 지냈던 애들한테 관직과 토지를 준다는 거는 이거 먹고 이거 받고 나를 왕으로 인정하고 이 고려라는 나라의 체제 안으로 들어와 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호족을 고려라는 고려의 체제 안으로 끌고 오겠다는 거야. 그래서 호족들이 이 관직과 토지를 받음으로써 이 고려라는 나라의 체제 안으로 포섭이 되게 됩니다. 전형적인 호족연합정권, 연맹왕국이라 보시면 돼요. 하지만 왕건이 이렇게 마냥 말랑말랑하게 퍼주기만 했냐? 아닙니다. 왕건은 그걸 만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비록 본인의 힘이 압도적이지 않아서 이 호족들을 이렇게 회유하기 위해서 결혼, 사성, 관직, 토지, 하사 등으로 잘해줬지만 또 호족들을 견제하기 위한 목줄도 확실하게 채워놨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시대의 주인공이 된 거예요. 그럼 왕건이 호족들을 견제하기 위해 호족의 목줄을 채우기 위해 선택한 제도가 뭐냐? 크게 두 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심관 제도고요. 두 번째는 기인 제도입니다. 자, 뭐랑 뭐요? 사심관과 기인. 자, 사심관 제도부터 살펴본다면 사심관이라는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은 이게 우리 수원외고 자체가 워낙 다양한 지역에 다양한 친구들이 모여서 좀 공감이 안 갈 수도 있겠지만 생각을 해봅시다. 자, 여러분은 다 나름대로 봐봐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작년에 프랑스반 담임이었으니까 프랑스반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자, 우리 프랑스반 1학년 6반 우리 프랑스반 친구들 생각해볼게요. 자, 프랑스반이라고 하는 하나의 그 집단에 묶여 있지만 다 다른 지역 출신들이죠. 그죠? 다 다른 지역 출신들이고 다른 이제 학교의 출신들이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자, 근데 제가 왜 여러분 담임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 학교를 몰라가지고 그냥 예를 들어서 그냥 예를 들어 볼게요. 1학년 6반 역사부장 나연이. 자, 그냥 예를 드는 거야. 나연이가 수원에 그래. 연무중학교 출신이라고 예를 들어서 제가 몰라요. 미안해 나연아. 예를 들어볼게요. 자, 나연이가 수원의 연무중 출신이야.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내가 여기 담임인데 나연이를 불러서 이렇게 말하는 거야. 나연아, 너가 우리 프랑스반에서 수원의 연무중 출신이지? 네. 자, 그럼 이제 내가 너의 출신인 수원 그 연무중의 사심관으로 임명할 거야. 너가 이제부터 우리 학교에 온 모든 수원의 연무중 출신의 사심관이야. 너가 대표야. 감사합니다. 좋은 거 같죠? 자, 근데 이거예요. 자, 내가 이제부터 너를 우리 1학년 6반에 있는 모든 아이들의 수원 출신, 연무중 출신의 대표인 사심관으로 임명했어. 네가 이제 우리 반에서도 수원 연무중 출신의 대표인 사심관이야. 자, 이제부터 우리 반에서 수원 연무중 출신 애들 중에서
문제가 생기면 그 연무중 출신 애들이 문제를 일으키면 다 네 책임이야. 네가 이제부터 수원 연무중 출신의 대표인 사심관으로서 너희 지역 출신 학교 애들을 확실하게 관리해야 돼. 문제 생기면 네 책임이야. 이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여러분들? 자, 사심관이라는 건 뭐냐면은 호족들 호족들이 다 지방 출신이잖아. 그 지방 호족들 출신 중에서 중앙의 고위 관리가 된 사람들한테 그 호족을 그 자기 출신 지역의 사심관으로 임명을 하는 거야. 그리고 그 지역의 책임자를 임명하는데 그 지역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도 지우는 거예요. 이해가요, 여러분들? 자, 다시 한번. 사심관이라는 게 뭐냐면 그 호족 출신으로 아예 써드릴게요. 호족 출신으로 그 호족의 출신으로서 호족은 다 지방 출신이잖아. 호족 출신으로서 중앙의 고위관리 그 고위관리가 된 사람을 그 출신 지역의 책임자인 사심관으로 임명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죠? 중앙의 고관을 출신 지역의 책임자, 그 책임자를 뭐라 그래? 사심관으로 임명을 하는 거야. 대신에 그 지역의 책임자가 되는 높은 권리를 누리지만 동시에 그 지역에서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그 사심관 책임이야. 연대 책임을 지는 거야. 반란이 일어나면 사심관이 책임지고 처벌을 받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 이 사심관들은 자기 지역의 책임자로서 자기 지역에서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자기 지역을 철저히 관리할 거 아니야. 반란? 이 새끼들이 누구 목을 날리려고 반란 일으키려고 그래? 새끼들아 그만해! 이런 식으로 자기 지역을 책임지고 관리하도록 만든 거예요. 이 사심관의 시초가 뭐냐면은 이제 신라가 견훤이 항복한 이후에 왕건에게 항복하잖아. 그 신라의 마지막 왕 경순왕 김부를 그 신라의 수도의 경주에 사심관으로 임명을 딱 한 거야. 이제부터 네가 경주를 관리하는 사심관이야. 경주에서 문제 생기면 네 책임이야. 이런 식으로. 이해가죠? 사심관 제도는 그 지역의 출신자 중에 중앙의 고관이 된 사람에게 자신의 출신 지역의 책임자로 사심관으로 임명을 하고 그 지역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연대 책임을 지우게 하는 제도다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엔 되게 잘해주는 것 같지만 그 속에는 책임을 지게 하는 목줄을 채운 겁니다. 두 번째는 기인제도예요. 이게 뭐냐면은 그 지방의 호족들이 반란을 일으킬 수 있잖아. 그 호족들의 자제들을 인질로 불러 올리는 거야. 어디로? 수도인 개경으로. 근데 이제 겉으로 말해요. 수도에 와서 공부하게 해주겠다. 그 당시 수도 개경에는 호족의 자제들을 모아놓은 학교가 있었어. 그게 겉으로 보기엔 유학생활 하는 거죠. 수도로 와서 지방을 떠나서. 하지만 그 본질은 뭐야? 반란 일으키면은 수도에서 공부하는 네 아들 죽는다 이거예요. 이거는 뭐랑 비슷합니까? 네, 통일신라에 있었던 상수리 제도를 그대로 계승한 거예요. 이렇게 사심관 제도랑 기인 제도를 통해서 호족들을 견제합니다. 왕건은 결혼, 사성정책, 관직, 토지야사 등으로 호족들을 회유하는 동시에 사심관 제도, 그 지방의 책임을 지는 연대 책임 제도인 사심관 제도랑 호족의 자식들을 인질로 삼는 기인 제도 등을 통해서 호족들을 견제도 했다라는 거예요. 다음 어떻게 또 호족들을 끌어모아, 죄송합니다. 말이 꼬였네요. 이렇게 민생안정 호족통합, 그 이후에 새로운 브랜드, 뉴 브랜드를 제시하는데 고구려 계승의식을 내세워요. 우리 고려는 신라랑 다르다. 우리는 고구려의 후예다. 그래서 고구려의 수도가 어디였죠? 장수왕 때 평양으로 옮겼잖아. 그 고구려의 옛 수도인 평양을 엄청나게 중시합니다. 왜? 우린 고구려의 후예니까. 그래서 평양을 뭐라 부르냐? 서경이라 불러요. 서경이 뭐냐면 서쪽의 수도라는 뜻이에요. 고려의 수도는 왕건의 고향인 개경이잖아. 송악. 이게 본래의 수도고 평양은 서쪽에 있는 수도다라고 해서 평양을 서경으로 이름을 바꾸고 엄청나게 중시하고 이 서경에다가 왕궁도 짓고요. 1년에 반드시 일정 기간 이상은 왕이 개경을 떠나서 서경에 머물면서 업무를 보게 하는 시스템, 그런 제도까지 만들었어요. 여러분 위치 보시면 여기가 이제 서울이라고 치면 여기 위가 개경, 여기가 평양, 이런 식이에요. 서경 위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보시면. 자, 그리고 이렇게 평양을 중시했고요. 또 하나, 우린 고구려의 후예니까 우리의 형제 나라인 함께 고구려를 계승한 그 발해가 이제 거란에게 멸망했잖아요. 그리고 이 고려로 넘어온 발해 유민들을 따뜻하게 포용합니다. 대표적인 게 누구예요? 네, 발해 태자 대광현. 대광현이 귀순을 했죠.
934년에 이때의 대강연을 고려의 귀족으로 받아들이고 발해 유민들을 따뜻하게 포용합니다. 왜? 함께 고구려를 계승한 형제니까. 그러면 함께 고구려를 계승한 형제 나라인 발해, 이 발해를 무너뜨린 거란, 얘들을 용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거란에 대한 적대의식을 분명히 합니다. 그래서 말했죠? 거란에서 선물로 보낸 낙타 50마리를 개경의 만부교에서 묶어서 굶겨 죽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구려의 후예니까 어떻게 하죠? 잃어버린 땅을 되찾아야죠. 신라가 당나라에게 팔아넘긴 고구려의 땅을 회복하겠다. 그래서 북진 정책을 시행해서 영토를 넓힙니다. 신라가 당나라랑 그 동맹 맺을 때 대동강과 원산만을 기준으로 땅을 나눴잖아요. 왕건은 좀 더 북진을 해서 청천강에서 영흥만까지 영토를 넓히게 됩니다. 이거는 지도를 봐야 돼요. 자, 봅시다. 신라는 대동강에서 원산만까지가 이제 신라의 영토였다면 왕건은 북진 정책을 시행해서 어디까지? 예, 청천강에서 영흥만까지 영토를 넓히게 돼요. 이 청천강이 그 살수죠? 을지문덕의 살수대첩 기억나나요, 여러분들? 그 양제 2차 침입 때 30만의 별동대로 고구려의 수도인 평양을 공격했지만 결국에는 을지문덕의 계략에 유인작전에 말렸다는 걸 깨닫고 퇴각하는 길에 이 청천강 살수에서 퇴각하는 이 수나라 별동대 30만을 을지문덕에 괴멸시켰죠. 살수대첩. 그 청천강까지 영토를 확장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왕건은 죽기 전에 책을 씁니다. 왜? 왕건도 알아. 이런 자신이 만든 고려는 굉장히 아직 문제가 많다는 것. 특히 고려의 본질적인 문제. 호족연합정권. 결국 왕건이 만든 고려는 지방의 호족들이 느슨하게 모인 호족연맹체 집단이에요. 결국 왕은 호족들의 대표 정도밖에 안 되고요. 왕이 압도적인 힘으로 중앙집권 체제를 아직 만비하지 못했어. 이런 상태에서 이제 왕건이 본인의 이제 수명이 다해가는 걸 느끼니까 불안한 거죠. 그래서 후손들에게 남기는 10가지 교훈으로 훈요 10조를 남기게 됩니다. 이거는 후대 왕들에게 남기는 교훈이야. 이렇게 10가지 방향으로 나라를 이끌어라 라고 하는 거고요. 이 정계 계백 요소는 뭐냐면 훈요 10조가 후대 왕들에게 남기는 거라면 계백 요소라는 정계는 후대 신하들에게 남기는 거야. 그러니까 은근슬쩍 말하는 거죠. 너희는 이제 호족이 아니라 내 신하 관리야 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왕건은 눈을 감게 됩니다. 여기 이제 뭐 화신관 제도, 기인 제도, 연등의 8간의 뜻풀이 해놨으니까 이거 보시고요. 하지만 왕건의 불안은 현실이 됩니다. 알죠? 이 호족들과의 결혼 정책. 무려 29명의 힘있는 호족들과 결혼을 해서 25명의 아들을 낳았어요. 당연히 이렇게 아들을 낳은 호족 집안은 우리 손자가 왕이 되어야 한다 생각을 했고 왕건이 죽은 이후에 이 힘있는 호족들의 왕위 쟁탈전이 벌어지게 됩니다. 왕건의 결혼 정책이 나온 부작용이에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 두 번째 왕 태조에 이어서 2대 왕 해종, 3대 왕 정종, 4대 왕 광종이잖아. 얘들 다 형제예요. 왕건의 첫째 아들 해종, 둘째 아들 정종, 셋째 아들 광종이야. 그러니까 근데 보시면은 해종과 정종이 왕이 재위한 기간이 2년 4년밖에 안 돼. 다 죽었어요. 이런 호족들 간의 왕위 쟁탈전으로 인해서 다 암살당하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혼란기였다는 거야. 이렇게 자기 위로 2명이나 되는 형들이 호족들의 왕위 쟁탈전에 휘말려서 죽는 걸 보고 왕이 된 4대 왕 광종. 당연히 여러분, 광종은 어떤 생각을 할까? 지금 고려의 문제를 해결해야겠다. 지금 고려의 문제가 뭐예요? 고려는 왕이 지배하는 중앙집권 국가가 아니라 그냥 호족들의 연합정권이야. 이걸 어떻게든 탈피하고 뭐로 가야 한다? 강력한 왕의 나라로 가야 한다. 즉 중앙집권 체제를 이룩해야 한다. 그래서 광종의 목적은 호족 연합정권을 탈피하고 강력한 왕의 중심이 된 나라, 전제왕권, 이거를 만드는 게 광종의 목표였어요. 다만 광종이 처음부터 야, 호족들 니들 너무 건방진 거 아니야? 이 나라는 우리 왕씨지만 왕들의 나라야. 어디 건방지게 호족들이 왕을 죽이고 말이야 이러고 있어 라고 말했으면 아마 광종도 자기 형들처럼 몇 년 만에 호족들에 의해서 죽었을 겁니다. 광종은 비록 그 속에
숨겨놓은 목적은 호족들을 찍어 누르고 강력한 왕권을 구축하는 거지만 이걸 위해서 광종은 바짝 엎드려요. 광종이 정말 무서운 사람인 게 전 고려 왕들 중에 광종이 가장 무서운 사람 같아. 광종이 왕으로 이제 재위한 기간이 꽤 길잖아요. 949년에 왕이 되잖아. 그리고 광종이 왕이 되고 나서요.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세요? 아무것도 안 한 거야. 광종의 첫 번째 개혁이 일단 수고 설명할게요. 노비안건법이거든요. 근데 이 노비안건법을 시행한 연도가 956년이야. 왕이 된 게 949년인데 첫 번째 개혁을 한 게 956년이에요. 몇 년 걸렸죠? 네, 7년. 그 7년간 광종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 호족들의 경기심을 누그러뜨리는 거예요. 광종이 왕의 즉위식에서 퍼포먼스로 보입니다. 딱 왕의 즉위식에서 딱 왕의 즉위식 때 이 호족들이 다 모일 거 아니야. 그 앞에서 큰 절을 딱 해요. 호족들이 아이고 폐하 뭐 하십니까? 이러니까 광종이 그래요. 우리 집안이 누구 덕분에 왕이 됐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누구 덕분에 저 견훤을 꺾고 왕이 됐습니까? 여기 계신 우리 호족들 덕분에, 우리 아버지의 장인어르신들이었던, 그리고 여러분들 호족들 덕분에 우리 집안이 왕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큰절 한번 딱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호족들이 아이고 폐하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얘 좀 봐라. 얘 좀 개념 있는데 얘 좀 개념 있는데 우리 호족들을 존중해주지 않은데 얘 좀 쓸만하겠는데 싶은 거야. 그리고 7년 동안 놀고 먹어요. 당신들 덕분에 왕이 됐습니다 이러고 이제 호족들에게 경기심을 누그러뜨려서 놀고 먹기만 해. 그리고 7년 동안 호족들이 해달라는 거 다 해줍니다. 야 광종 나 땅 줘. 나 벼슬 시켜줘. 나 이거 줘. 나 이거 줘. 이거 해줘. 하면 다 그냥 아이고 예 제가 누구부터 거절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하고 도장 팍팍 찍어주는 거야. 엉망진창이죠. 호족들이 광종 진국이야. 광종 믿을만 하고 광종에 대한 경계심을 완전히 놔버린 거예요. 그제서야 광종이 7년 만에 내건 카드가 노비안건법입니다. 이것도 이렇게 말한 거야. 저기 호족 형님들 제가 형님들 해달라는 거 다 해드리고 싶은데요. 그 7년 동안 형님들한테 이것저것 다 해드리다 보니까 나라가 거덜났어요. 당연하죠. 7년 동안 해달라는 거 다 해줬는데 나라가 뭐 나만 알겠어요? 창고가 텅텅 빈 거야. 형님들 더 해드리고 싶은데 지금 나라에 가진 게 없어요. 나라가 완전 텅텅 비었어요. 그래서 말인데요 형님들. 형님들 집에 노비들 많잖아요. 근데 그 노비들 중에서 그 원래 태생이 노비였던 애들 말고 이 후삼국 시대부터 이 혼란기 때, 이 삼국을 통일하는 이 후삼국 분열기 때, 이 분열기 때 형님들이 그 멀쩡한 양민들을 노비로 만드는 경우가 좀 있으셨잖아요. 걔들 다시 원래 양민으로 회복시켜 줍시다. 왜? 노비들은 세금을 안 내지만 양민들은 세금을 내잖아요. 그러니까 형님들이 가지고 있는 노비들 중에서 원래 노비였던 애들 말고 형님들이 불법으로 그 노비로 만든 양민들 다시 원래 신분으로 회복시켜 줍시다. 왜? 걔들이 국가에 세금을 내야 하니까. 그러니까 걔들이 적당히 세금 내서 다시 국가에 좀 세금이 들어오고 돈이 좀 모이면 그때 다시 노비로 돌려드릴게요. 형님들한테 뭐 해주고 싶은데 나라에 돈이 없어요. 돈 벌어야 되니까 노비들 양민으로 만드는 거 허락해주세요. 이렇게 말을 한 거야. 형님들에게 더 해드리고 싶기 위해서 라는 식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견제를 안 합니다. 왜? 광종의 부탁이니까. 우리 해달라고 다 해주는 딸랑이 광종이니까 뭐 그래. 우리가 좀 시간 동안 너무 헤쳐먹긴 했지. 나라가 좀 거덜났어. 야 그래 알았어. 나중에 돌려준다고 하니까 그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노비들 중에서 불법으로 노비가 된 양민들 걔들 다시 원래 신분으로 해방시켜줄게. 걔들이 열심히 세금 내고 나라에 돈 생기면 다시 돌려주는 거다 하고 이 노비안건법을 스무스하게 통과시킵니다. 자, 노비안건법이 뭐라고요? 노비를 검사해서 원래 노비였던 애들 말고 불법으로 노비가 된 양민들을 원래 신분으로 회복한다는 거예요. 자, 이거 왜 하는 거죠? 네, 양민을 확보하기 위해. 즉 양민은 왜 필요합니까? 네, 양민은 자유인으로서 국가에 세금을 냅니다. 양민의 수가 늘어난다는 건 그만큼 국가의 세금 수입이 늘어난다는 거고 그만큼 국가 재정이 튼튼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런 양민확보 정책으로 제가 얘기했던 게 뭐죠? 네, 이거 고구려 공부할 때 배웠죠? 고국천황의 이 춘대춘합의 빈민구율 제도인 진대법도 이런 맥락에서 나온 거잖아. 고리대, 어마어마한 빚을 통해서 귀족들의 노비가 양민들이 귀족들의 노비가 되는 걸 막기 위해 춘대춘합의 제도로서 양민들이 귀족의 노예가 되는 걸 막고 양민을 확보하기 위한 게 진대법이었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나올 공민왕의 전민변정도감 이것도
불법으로 노비가 된 양민들을 해방시켜주는 거야. 이렇게 양민들을 확보함으로써 노비가 줄고 양민이 늡니다. 양민들이 세금을 내고 국가 재정이 튼실하게 돼요. 이런 양민확보 정책은 고국천황의 진배법, 나중에 나올 국민왕의 전민배노함도 다 같이 공유하는 목적이라고 제가 고구려 설명할 때 이야기했어요. 자, 이렇게 양민들의 숫자가 늘고 노비들, 불법으로 노비가 된 사람들이 양민으로 해방이 되면서 노비는 줄고 양민은 늘어납니다. 자, 양민이 늘어남으로써 국가의 세금 수입, 국가 재정은 튼튼해지지만 반대로 노비들이 줄어. 이 노비들이 원래 누구 재산이야? 호족들의 재산이잖아. 노비들이 주는 만큼 호족들의 경제적, 군사적 기반은 약화되는 거예요. 왜? 노비들에게 창칼을 쥐어주면 얘들이 군이 되는 거잖아. 즉 노비안건법을 통해서 지금 총 3가지 효과가 나온 겁니다. 첫 번째, 불법으로 노비가 된 양민을 해방함으로써 국가는 양민을 확보하고 그 양민들이 국가에 세금을 내므로써 국가 재정이 튼튼해진다. 첫 번째. 두 번째, 양민이 늘고 그만큼 노비가 줄므로 인해서 호족들의 경제적 군사적 기반이 약화되었다. 자, 세 번째, 그만큼 당연히 호족들의 힘은 약해지고 왕권은 강해진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노비안건법을 딱 시행한 광종. 이렇게 호족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힘이 확 약해지고요. 광종은 순식간에 엄청난 힘을 확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힘을 토대로 본격적 개혁을 시행하게 됩니다. 광종이 노비안건법을 시행한 이후에 어느 노비를 해방시켜서 양민을 확보하고 2년 뒤에 바로 시행한 게 뭐냐면 과거제예요. 과거제라는 건 여러분 알고 있을 거예요. 시험을 통해서 관리를 뽑는 게 과거제입니다. 이 과거제를 시행하기 위해서 당시에 쌍기, 이 사람 이름이에요. 당시 중국에 당나라가 멸망하고 당나라가 이제 멸망한 이후에 분열기 때 후주란 나라가 있어. 이 후주 출신의 이주민이에요. 후주 출신인데 이 사람이 고로로 넘어온 거야. 이 후주 출신의 중국인 쌍기를 통해서 과거제를 시행합니다. 이미 중국은 수나라와 당나라 때부터 중국은 과거제를 시행했거든요. 그래서 그 당나라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시험인 빈공과에 신라인들이 합격했다라는 얘기 나오잖아요. 그걸 토대로 이 중국 출신의 쌍기를 통해서 중국에서 시행하고 있던 과거제를 받아들인 거야. 이제부터 우리도 관리를 뽑을 때는 시험을 통해 그 사람의 능력을 통해 인재를 등용하겠다라고 딱 광종이 선언한 거야. 이게 파격적인 게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2번째로 과거제를 시행한 거예요. 중국이 첫 번째고 이런 체계적인 시험을 통해서 관리 뽑는 건 우리가 2번째입니다. 엄청나게 빠른 거예요. 이게 호족들에게 준 충격은 어마어마했습니다. 왜? 그전까지 우리나라에는 과거제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럼 누가 관리가 됐죠? 네, 호족들이요. 호족들이 그냥 관리되는 거야. 야, 광종, 나 국방부 장관 시켜줘. 나 외교부 장관, 나 교육부 장관. 이렇게 해달라고 다 해줬어. 근데 이제 뭐래요? 이제 관리가 되고 싶으면 공부해서 시험 봐서 너의 능력을 입증해서 그 시험 통과해야 관리로 써주겠다. 이거예요. 난리가 난 겁니다, 호족들이. 야, 광종, 너 지금 이게 뭐 하는 거야? 야, 그리고 말이야, 노비안건법 시행한 지가 2년 됐는데 왜 우리 노비들 다시 안 돌려줘? 세금 거짓말 걸었잖아. 빨리 우리 노비들 돌려줘. 그리고 야, 우리가 하고 싶은 관리하는 거지. 왜 갑자기 우리가 공부하라 그래? 우리가 호족이야. 우리가 니네 아버지 왕으로 만들어준 사람이야. 라고 하면 이제 막 항의를 하는 겁니다. 광종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것들 봐라. 야, 뭐? 노비를 돌려줘? 야, 그 노비들 임마 원래 내 백성들이었어. 원래 내 백성들 니네가 노비로 만든 거잖아. 뭘 돌려줘 새끼들아. 못 돌려줘. 그리고 뭐? 니네가 하고 싶으면 관리한다고? 웃기지 마. 이제부터 관리되고 싶으면 시험 봐서 공부해. 라고 딱 한 거야. 광종 너 왜 그래? 너답지 않게 왜 이래? 나다운 게 뭔데? 나 원래 이런 사람이야. 하고 이제 광종이 딱 본색을 드러낸 거예요. 왜? 이미 광종은 힘이 생겼잖아. 호족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노비안건법으로 팔다리가 잘려나간 상태였어요. 자, 근데 얘들아, 광종이 과거제를 왜 시행했을까? 물론 겉으로는 이게 맞아요. 능력을 통해 인재를 등용하겠다는 건데 얘들아, 광종은 호족들을 도발한 겁니다. 왜? 아무리 광종이 왕이라 해도 이유 없이 호족들을 죽일 순 없어. 왜? 이 호족들이 자기 아버지를 왕으로 만들어준 건국 공신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광종은 노비안건법으로 호족들의 힘을 약화시킨 다음에 호족들을 죽일 수 있는 합당한 명분이 필요했습니다. 그 명분이 뭘까? 반란이에요. 반란을 일으키는 순간 무조건 죽일 수 있단 말이야. 반란은 대역죄니까. 그래서 호족들의 반란을 유도하기 위해서 과거제를 들고 나온 거야. 이제부터 니들 관직 안 줄 거야 라고. 그래서 호족들이 참지 못하고 반란을 일으킵니다. 하지만 그 반란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노비안건법으로 호족들의 힘은 약화됐거든요. 그래서 이 반란을 유도한 다음에 그 반란을 계기로 호족과 공신들을 대규모로 죽여버립니다. 얼마나 많이 죽였냐면 태조 왕건 때 공신의 숫자가 3,200명이었대.
태조 왕건에게 임명된 공신이. 근데 광종 때는 40명으로 줄었어요. 다 죽인 겁니다. 다. 피가 마를 날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광종의 광자가 빛날 광자거든, 한자로는. 근데 호족들은 이 광을 미칠광이라고 불렀어요. 미친 왕이라고. 그래서 예전에 그 드라마 있었잖아. 빛나거나 미치거나. 광종의 광은 빛날 광과 미칠 광, 이 두 가지의 중의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무튼 광종은 이 호족들을 대규모로 후청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살아남을 사람들에게 말해요. 그러니까 자신에게 위협이 될 만한 호족들은 다 죽인 다음에 살아남은 신하들에게 말합니다. 꿇어라. 이제 나는 너희의 왕이다. 너희들은 그동안 나를 너희 호족들의 대표 정도로 생각했지. 웃기지 마라. 니들은 신하고 나는 너희들의 왕이다. 너희들과 나의 본질적인 차이를 인정하느냐라고 딱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살아남은 신하들이 바짝 엎드려요. 네, 이제부터 당신은 우리의 왕입니다 라고 인정을 해요. 그러면 이제 내가 너희들을 서열화 등급화시키겠다 하고 이 신하들을 서열화 등급화합니다. 그리고 그 등급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시각화시켜요. 그게 뭐예요? 관리 대립을 옷을 정하는 거예요. 공복. 에? 쌤 이거 이미 삼국시대 만든 거 아니에요? 네,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고려 초기 연맹 왕국이랑 똑같다겠죠? 고려에는 호족 연합정권을 시작했잖아. 공복이라는 게 없어요. 호족들이 입고 싶은 옷 마음대로 입었어요. 그래서 왕보다 더 화려한 옷을 입는 신하도 있었다 그래. 이제 그 꼬라지 못 본다. 신하들을 상하관계에 위계질서를 확립하겠다 해서 입을 수 있는 옷 색깔을 정합니다. 자단, 비, 녹. 이거 뭐 상식인데 이거 몰라도 돼요 여러분들. 자색은 보라색, 단색은 빨간색, 비색은 푸른색, 녹색은 녹색입니다. 여러분 이거 신라 법흥왕 때 이제 신라도 그 공복을 제정하잖아요. 신라는 자, 비, 청, 황이었어요. 그 골품제, 자색, 빨간색, 보라색, 이런 그 비색, 빨간색, 비색, 푸른색, 그리고 청색, 황색 이렇게. 신라는 자비청황, 고려는 자단비독인데 그냥 이런 건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광종은 이렇게 신하들 간의 수직적인 위계질서. 이제는 호족 연합정권이 아니에요. 강력한 전제왕권 중앙집권 국가입니다. 전제왕권이에요. 어마어마한 힘이야. 중앙집권 국가 정도가 아니에요. 전제왕권. 왕의 힘이 귀족들을, 신하들을 완전히, 호족들을 완전히 찍어 누르는 전제왕권으로 간 겁니다. 그리고 광종은 말해요. 이제부터 나는 황제다. 칭제. 스스로를 황제라 칭하고요. 황제라면 뭐가 있어야죠? 연호가 있어야죠. 건원. 연호를 세운다. 마지막 결정판입니다. 칭제를 통해서 스스로를 황제라 칭하고요. 건원을 통해서 연호를 제정합니다. 칭한다, 황제를. 연호를 세운다. 그 광종의 연호가 광덕준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료에 광덕준풍이란 키워드가 나오면 이거 광종이구나 라고 여러분이 아시면 됩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 내가 말했죠. 권력은 조화와 균형이다. 권력이 너무 한 곳에 많이 몰리면 그 나라는 반드시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백제의자왕, 고구려 연개소문, 또 신라 하대처럼, 신라 중대 사대처럼. 그래서 그 이후에 등장하는 왕, 성종. 이 사람이 고려 초기에 체제 정비를 완비한 왕입니다. 원래 조선에도 성종이 있거든요. 성종이 여러분 항상 왕한테 이 성, 이게 이룰 성자입니다. 성이라는 말이 붙는 사람은 그 나라의 체제 정비를 끝낸 왕에게 우리가 성종이라는 칭호를 줘요. 그래서 조선의 성종, 뭘 만들었죠? 경국대전. 그걸 기점으로 조선의 제도가 완비가 되거든요. 그래서 조선의 성종과 마찬가지로 고려의 성종 역시도 이 고려라는 나라의 체제를 정비한 왕입니다. 자, 성종에게 주어진 과제가 뭘까? 아까 광종에게 주어진 과제는 호족 연합정권을 찍어 누르고 강력한 왕권을 구축하는 거였다면 지금 너무 왕권만 강해요. 신하들이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단 말이야. 하지만 이런 공포 정치는 오래 못 갑니다. 그래서 성종은 이제 균형을 맞출 시대다. 왕권과 신권의 조화를 이루겠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성종은 왕권과 신권의 조화를 추구하면서 딱 왕이 된 다음에 신하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 모두 다 보고서 하나씩 올려. 과제야. 너희들이 생각하기에 우리 고려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글짓기 해와. 라고 해서 신하들에게, 오품위상의 신하들에게 모두 국정 운영 방안에 대한 글쓰기 과제를 냅니다. 그 중에서 이 최승로, 이 사람은 옛 신라 육두품 출신이에요. 이 사람 최씨죠. 최씨에 똑똑한 사람이 많아. 이 육두품 출신의 최승로가 시무 28조를 바칩니다. 여러분 이거 뭐랑 헷갈리시면 안 되냐면 신라 하대 최치원이
진성여왕에게 바쳤던 시무십조랑 구분하셔야 돼요. 이거는 그 신라 진성여왕 때고 하되 지금은 최승로 고려 성종에게 바친 겁니다. 시무 28조 나라를 이끌어가기 위한 28가지의 개혁 방안인데 이게 이제 성종 맘에 딱 들었어요. 성종이 추구하는 그 얘기를 최승로가 그대로 합니다. 왕권과 신권의 조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최승로는 이렇게 말을 해요. 최승로가 광종을 엄청 비판합니다. 왜? 너무 지나치다. 너무 왕권만 강해졌다. 그러니까 어느 조화가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최승로 말합니다. 전제 왕권을 견제해야 한다. 그러니까 나라는 왕과 신하들이 함께 이끌어가는 것인데 너무 지나치게 왕이 모든 걸 다 하려고 해도 나라는 혼란에 빠진다. 그러면 다시 고려 초반처럼 호주 연합정권으로 가야 하냐? 그것도 아니에요. 신하들이 또 그렇다고 너무 신하들에게 모든 걸 줬다가는 다시 또 신라 하대 그리고 고려 초기 호주 연합정권 같은 분열기에 빠진다.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권력은 중앙집권 체제 가운데로 모아야 한다. 다만 그 과정에서 전제왕권을 견제하고 왕권과 신권의 조화를 추구해야 한다. 라는 게 최승로의 기본 방안이었고 이걸 성종이 받아들여서 이 시무 28조를 토대로 나라를 개혁하게 됩니다. 자, 이 왕권과 신권의 조화를 위해서 최승로가 이야기한 게 바로 유교정치 이념이에요. 자, 유교정치 이념이라는 게 뭐냐면은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유교정치 이념이 이런 거예요. 일단 신하는 왕에게 충성해야 한다. 그게 기본적인 중앙집권이에요. 신하는 왕에게 충성하는데 왕은 혼자 나라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자신에게 충성하는 신하들 중에서 능력 있는 신하들과 함께 나라를 이끌어가야 한다. 이게 유교정치 이념이에요. 자, 다시 한번 신하들은 기본적으로 왕에게 뭐 해야 한다? 충성해야 한다. 중앙집권 체제. 그리고 왕은 자신에게 충성하는 혼자 모든 걸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자, 다시 한번 신하들은 왕에게 충성하고 그게 중앙집권 체제고요. 왕은 혼자 모든 걸 다 하려 하지 말고 전제왕권 견제 누구랑? 자신에게 충성하는 신하들 중 능력 있는 신하들과 함께 나라를 이끌어가야 한다. 그게 왕권과 신권의 조화, 유교정치 이념이에요. 이걸 위해서 최승로는 불교와 유교를 구분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유교는 국가 통치 이념, 정치의 영역이고 불교는 종교의 영역이다. 근데 지금 불교가 너무 많이 정치에 관여하고 있다. 이걸 좀 우리가 억제해야 한다라 그래서 당시 왕건이 그 관장했던 행사 있죠. 연등이랑 팔관에. 이걸 축소해야 한다라 그래요. 이게 여러분 뭐랑 비교하셔야 되면은 좀 이따 저랑 왕건의 훈요 10조를 살펴볼 건데 훈요 10조에서는 연등회랑 팔관회를 적극 관장하거든. 근데 이게 너무 심해지니까 좀 자제해라 이거예요. 얘들아 이거는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건 불교를 탄압한 게 아니에요. 불교를 탄압한 건 조선이고요. 여기서는 역할만 구분하자 이거야. 유교는 현실 정치의 영역, 불교는 종교의 영역. 그러니까 우리가 뭘 가지고 현실 정치는 유교를 가지고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걸 통해서 통치 체제를 정비하는데 이건 이제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배울 거야. 중앙 정치는 이성육부, 중국의 영향을 받아서 이성육부 체제. 그리고 지방은 지방관을 보내야 한다. 봐봐. 그동안은 지방에 있는 호족들이 나라의 모든 걸 권력을 장악했잖아요. 그래서 지방관을 못 보냈어요. 왜? 지방은 누가 지배하는 거니까? 호족들의 땅이니까. 근데 이제 최승로는 기본적으로 유교정치 이념, 중앙집권 체제 추구해. 그래서 지방에 지방관을 보내야 합니다. 근데 지금 당장 모든 지방에 지방관을 보낼 수 없어. 아직까지 호족들 세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지방에 12곳의 중요한 거점에 12목을 설치하고 일단 이 12곳의 거점만이라도 왕께서 지방관을 보내셔야 합니다. 그래서 12목의 지방관을 파견하는데 그 지방관을 우리가 12목의 지방관 목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 지방의 호족들을 향리로서 재편하는 향리 제도도 정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힘있는 호족들은 중앙에 등용해서 문벌귀족으로 편성을 하고 지방에 있는 호족들은 향리로 편성한 게 성종 때예요. 성종 때부터 고려가 안정기에 접어들고 문벌귀족 시대가 형성되게 됩니다. 중앙은 문벌귀족, 지방은 향리. 이런 체제를 만든 게 성종이에요. 그리고 유교정치 이념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기 위해서 중앙에는
국자감이라는 학교를 만들고 지방에는 향교, 지방을 항상 향이라 그래요. 향교를 만든다. 그래서 향리라고 말하잖아. 그래서 중앙에는 국자감, 지방에는 향교. 또 이 지방에 이런 유교 이념을 보급하기 위한 박사들로 경학 박사랑 의학 박사도 파견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고려의 기본적인 뼈대를 만든 게 바로 성종과 최승로입니다. 되게 많이 나와요. 성종, 최승로, 시무 28조 해서 이성육부, 특히 이 지방의 지방관 파견한 얘기, 이런 거나 학교를 만든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시간엔 저랑 여러분이 고려 전기에서도 이 고려 초기의 체제 정비 과정을 공부했습니다. 태조, 광종, 성종의 업적을 여러분들이 공부했고, 이 태조, 광종, 성종의 업적을 구분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니까 여러분들이 꼭 살펴보시기를 바라고요. 간단하게 이 뒤에 탐구자를 보시게 되면 여기 훈요 10조, 왕건이 남긴 훈요 10조 나오죠? 도선의 풍수서 사상, 풍수지리서를 강조하는 게 눈에 띄죠? 풍수지리. 그리고 여기 4조, 중국의 풍습을 따르지 말고 거란의 언어랑 풍습을 다름으로 의관 제도를 본받지 말 것. 이건 뭐예요? 중국도 우리가 억지로 따르지 마라. 문화적인 자주성. 고려 초기 호족과 육도품이 지배하던 자주적이고 개혁적이고 진취적인 모습이 보이죠? 그리고 거란을 적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왜? 우리는 고구려의 후예니까. 거란은 발해를 멸망시켰으니까 우리가 따라갈 수 없다라는 거고, 또 서경을 중시해라. 북진 정책. 이것도 역시나 뭐예요? 고구려 계승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연등계랑 팔관회를 성실하게 할 것. 불교를 굉장히 중시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런 거 정도 보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 왕건과의 인터뷰도 여러분들이 꼭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여기 광종의 정책, 노비안건법, 과거제 설명 나오고, 노비안건법, 과거제. 그리고 선생님이 최승로가 광종을 비판했다고 했죠. 너무 지나치게 왕권강했으니까. 그 최승로는 노비안건법도 부정적으로 봤어요. 그래서 이 사료 여러분이 이걸 통해서는 노비안건법을 통해 광종을 물을 수 있고 최승로와 성종을 물을 수도 있는 사료입니다. 그리고 그 최승로의 시무 28조 내용 나오죠. 지방에 수령을 파견해야 됩니다. 이걸 통해 나온 게 뭐예요? 12목의 지방관, 목사를 파견을 했죠. 그리고 왕건과는 다르게 훈요 10조랑 다르게 연등의 팔관회를 좀 축소시켜라. 그게 왜 그런 거야? 여기 나오죠? 불교랑 유교 구분. 불교는 종교의 영역, 유교는 정치의 영역. 둘을 분리 구분하는 내용이 나오죠. 즉 나라는 유교 정치 이념으로 다스려야 한다. 다만 절대 이건 불교를 탄압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런 내용들 여러분들이 살펴보시고, 아까 광종이 광덕준풍이라는 연호를 썼다고 했죠? 그동안 존재했던 왕들의 연호 지금 정리했고요. 또 성종 때 중앙의 국자감, 지방의 향교를 만들었다고 했죠? 그런 학교에 대한 이야기도 여기 정리했습니다. 살펴보시고 이 배운 내용을 토대로 여러분이 풀 수 있는 문제들도 제가 한능검 문제 위주로 실어놨으니까 살펴보시고, 다음 시간에는 성종 때 정비했다는 이 고려의 제도, 이 제도에 관해서 다음 시간에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